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곳, 바로 창덕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창덕궁은 단순히 왕이 거주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연관, 그리고 건축미가 그대로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죠. 흔히 경복궁은 조선의 전궁이라 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창덕궁은 조금 다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끌어안으며 세워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창덕궁 건축의 철학, 특징,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조선 사람들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마치 오디오북을 듣듯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1. 창덕궁의 탄생입니다. 먼저 창덕궁이 언제, 왜 지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창덕궁은 1405년 태종 때 건립됩니다. 경복궁을 지은 지 불과 14년 만이었죠. 아니, 경복궁이 있는데 왜 또 궁궐을 지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 긴장과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경복궁은 북악산 아래 조선의 전궁으로 지어졌습니다. 기운차고 장엄한 느낌이 강했죠. 하지만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친과 공신들을 제압해야 했고 경복궁보다는 조금 더 아늑하고 실용적인 궁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훨씬 더 자연지형을 따라 배치되었고 왕과 가족들이 실제로 생활하기에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창덕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궁궐이나 성은 땅을 깎고 평평하게 만들고 인공적으로 다듬어서 웅장한 건축을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창덕궁은 달랐습니다. 후원, 즉 비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정원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산의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덕은 언덕대로 살리고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두고 그 사이에 건물을 조심스럽게 앉힌 것이죠. 이런 방식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조선의 자연관과 연결됩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자연을 바꾸기보다는 자연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울리는 삶을 추구했죠. 창덕궁은 바로 이 철학이 구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덕궁에 가보면 마치 궁궐이 산속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3. 건축적 특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창덕궁의 건축은 어떤 점이 독특할까요? 첫째, 비대칭 배치입니다. 경복궁은 전형적인 중국식 궁궐 배치를 따릅니다. 즉, 모든 건물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죠. 하지만 창덕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을 살리다 보니 건물들이 직선으로 정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켜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인 인정전에서 바라보면 곧장 뻗은 직선로가 아니라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권위와 위압감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둘째, 후원의 존재입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무려 3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정원입니다. 왕과 왕비, 세자들이 거닐며 학문을 논하고 때로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다지던 공간이었죠. 여기에는 연못과 누각, 정자,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부용지와 부용정, 그리고 애련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명소입니다. 물과 정자, 그리고 숲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거든요. 셋째, 생활 중심 공간입니다. 창덕궁은 화려함보다는 실제 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했습니다. 내전 공간이 발달되어 있어서 왕과 왕비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훨씬 아늑했죠. 특히 임금이 가장 오래 거주한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조선의 27대 임금 중 무려 13명의 임금이 창덕궁에서 정사를 보았으니 실제 살아있는 궁궐이었던 셈입니다. 4. 역사 속의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조선 역사 속에서 여러 굴곡을 겪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궁궐이 불타면서 창덕궁도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광해군 때 다시 중건되어 이후로는 조선의 주요 궁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 경복궁 대신 창덕궁이 전궁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은 너무 크고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창덕궁은 자연스럽고 아늑해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기에 더 적합했죠. 이후 고종 때 경복궁이 재건되기 전까지 창덕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순종이 이곳에서 생활했으니 조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궁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세계가 주목한 궁궐입니다. 1997년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동양 궁궐 건축의 가장 뛰어난 사례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궁궐 건축의 대표작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자연지형과 건축을 조화시킨 궁궐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은 웅장하지만 인공적이고 일본의 교토궁은 단정하지만 창덕궁만큼 자연과 어우러지진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죠. 6. 현대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창덕궁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산을 깎고 강을 막고 아파트 숲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창덕궁은 600년 전부터 자연을 지키면서도 사람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이 철학은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창덕궁은 화려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미학을 보여주었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화려한 것보다 조화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셋째,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창덕궁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변했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자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창덕궁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이 조선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창덕궁의 아늑함과 자연스러움은 조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시대의 철학, 백성의 삶, 그리고 후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창덕궁을 직접 방문하시게 된다면 단순히 예쁜 정원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조선의 자연관과 삶의 지혜를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시간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